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인터뷰입니다. 원조 노사모, 여러분 노사모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죠. 원조 노사마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오늘 특별하게 인터뷰 자리 초대했습니다. 요즘 전한길 역사 강사가 나와서 노사모 출신인데 윤석열 탄핵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극우 편성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노사모인지 원조 노사모 오늘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을 통해서 노사모가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정말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좀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내란죄 세력에 붙어버린 전한길 노무현 이름 발의 당장 멈춰라 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울산에 기반을 두고 정치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항소심에서 무죄 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황운하 그리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히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인터뷰 시간 내내 깊이 있는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명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스픽스에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전한길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이제 울산을 기반으로 지금 최고위원을 이제 하고 계시고 원래 이제 민주당 출신이시다가 열린 또 민주당에서 잠깐 활동하시다가 조국혁신당 가셨는데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황명필 최고위원이야말로 조국혁신당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다. 파이팅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좀 듣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제일 맞다. 제가 이제 물론 오랜 세월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조금 그 안에서도 이제 선명한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진보정당 쪽에서는 보수정당 민주당에서는 뭐 가장 좀 진보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조국 대표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하니까 이제 민주당의 고문들이나 원로 계신 분들이 당신하고는 정말 색채가 맞다. 우리가 뭐 큰 틀에서는 한 가족이니까 열심히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스펙스에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어떤 인물인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인연을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냥 사실은 저 대학교 다닐 때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저희 대학을 다닐 때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는 애들 보면은 뭐 해남에서 왔다, 순천에서 왔다, 뭐 영덕에서 왔다, 영천에서 왔다. 그러니까 고향 상관없이 다들 잘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92년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지역 감정이 막 이 돌출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니 내가 사람하고 사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인품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뭐 취미도 비슷하면 좋고 뭐 성격 맞으면 더 좋은 거고 얼마나 성실한가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귐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어떤 기준에도 고향이 어딘지는 없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었고 또 정치라는 것이 정치 잘할 사람이 당선되고 못할 사람이 떨어지면 저절로 잘 되는 건데 정치 잘할 노무현 같은 사람이 지역주의 나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떨어지니까 저런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그 노사모 이제 처음 만들자고 할 때 그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된 거였죠. 네.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92년도라면 이제 대통령 선거 그렇습니다. 시절일 텐데 92학번이거든요. 제가. 92학번이고 그때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김종필까지 나와서 이제 경합을 벌이는 시절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사모에 들어간 것은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노사모를 만들고 제가 2002년도까지는 그 이제 노사모 회원들이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일단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네. 우리 보일러가 갑자기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밑에 그거요 밑에 눌러서 에어를 좀 빼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양반이 갑자기 이제 내가 대선 경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뭐 해야 되지? 노무현 대통령이 도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니까 뭐 뒤도 없냐 이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각성에 각성을 거듭해 간 거죠.
자, 예를- 그때 그러면은 노사모는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고 노사모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니죠. 2000년도에 만들어졌죠. 200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세 번째 떨어지시고. 세 번째 떨어지고 그리고 2001년도에 사실 출마를 결심을 하게 네. 되고 2002년도에 이제 대선 그렇죠. 출마 본 레이스를 하고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문제로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니 그 전에는 보면은 의원들이나 이렇게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이거 인기를 높이려면 국민참여 경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참여 경선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지금처럼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추첨을 했어요. 네. 추첨을 해서 이제 그 선거인단에 당선된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모두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내가 선거인단에 당첨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 개인정보에 대한 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으로 추첨되신 분의 이제 주소가 다 나왔거든요. 우리가 글씨 예쁜 분은 편지를 씁시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그럼 전국에서 한 집에 막 편지가 막 쇄도하는 거예요. 그 편지라는 게 뜯어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뜯어서 이렇게 읽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제가 노무현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고 해서 오,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뭐 고등학생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천안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노풍이라는 게 가능했던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 뒤에 활동은 어떻게 하시죠?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정권이 이제 뭐 예,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우여곡절이 되고 있었지만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예,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노사모 이름으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볼 테니 우리가 좀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좀 옳고 그름을 바탕으로 좀 더 활동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명계남, 문성근, 지금 저기 하는 뭐 박시영,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이 그때 자문위원이었고요. 박원순 시장이 그때 정치 쪽 자문위원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노사모 중에 좀 똘똘한 사람 몇 명을 모아서 사무처를 구성하자 해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몇 명 같이 하자 해서 이제 같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총선을 마치고 이제 대통령 그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마무리하고 나서 총선을 열린 우리당이 승리한 뒤에 이제 지역에서 지역 시민 운동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울산 고향으로 이제 내려갔었죠. 네. 예, 그러면서 울산에 아시다시피 뭐 당시에 그 권리당원이라고 하면은 뭐 200명 채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걸 해줘야 된다 해서 청년위원장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청년위원장 최장수 청년위원장을 네. 하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지역에서부터 활동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노사모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그 지금 극우 파리 그러니까 노무현 파리를 하고 있는 이제 극우 세력 요즘 뭐 유명해졌다기 고도하고 또 악명이 높아진 전한길 이제 역사 강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노무현 뭐 노무현 정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노사모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오죽하면 지금 이게 선거 부정이다 부정선거다 그리고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노무현과 지금 내란 세력과 딱 연결 지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죠? 이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분노하고 있죠. 저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하신 분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한 20여 년간 별로 연락이 안 되던 사람들이 다 카톡방에 모여서 네. 지금 뭐 바글바글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사람을 몰라요. 네.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 제가 노사모라고 하면 당시 홈페이지에 10만 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까지 해서 이제 10만 명이 넘었는데 회원으로 등록돼 그렇죠. 있는 분만. 예. 근데 이 회원 등록이 어렵냐? 아니에요. 그냥 뭐 치고 회원 가입하면 회원인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럼 노사모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열심히 하신 분들도 노사모고 그냥 댓글만 다신 분도 노사모고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분도 노사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하셨을 때 광장에 나와서 울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당시에는 노무현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이제 역사를 알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노무현의 정신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다 노사모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활동할 때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심지어 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짓을 하면서 자기가 노사모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고 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많은 분들 중에 자기가 노무현 재단에 가입을 한 뒤로 그냥 노사모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두 개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노무현 재단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내가 노무현 재단 예, 회원이니까 그런 거에서 잘 모르다가 나 노사모인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자기가 뭐 달력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노무현 재단의 회원인 경우에 달력을 보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노사모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 또 실제로 그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입했다고 해서 난 노사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좀 의미적으로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이 자체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전한길 역사 강사가 왜 노무현 이제 뭐 노사모를 연결을 시켰을까? 자, 그 이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이제 봤고 네.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왜 그러면은 노무현이라는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렇게 대중 연설을 할 때 쓸까? 어떤 의도가 있어? 자기 정당화죠. 자기 정당화. 예, 보통 보시면 이렇잖아요. 나 고향이 전라도인데 민주당은 진짜 잘못하고 있다. 뭐 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굳이 자신의 논리가 정확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그 조리 있게 하면 되는데 궁색하거든요. 자기도 궁색한 걸 알아. 그런데 뭔가 그럼 거기에다가 권위를 부여한다거나 혹은 말 안 되는 것을 좀 말되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뭐 답답하죠 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 예, 페이스북에도 뭐 글을 좀 아주 강하게 올리셨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걸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 근데 그걸 보고 제가 화가 나서 예. 노사모 이름을 팔지 말라라고 쓴 거고 우리는 당신을 모른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은 당신을 아무도 모르고 또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냥 댓글이라도 한 번 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운 사람들이 다 노사모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적어도 노무현의 뜻에는 부합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노사모라고 소개가 되고야지만 제가 이 어디 가서 노사모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는 진짜 목숨도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 죽을 때까지 내가 뭐라도 하면서 네. 그 죄책감을 씻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쉽게 그 노무현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몰라 이게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지만 우리조차도 부끄러워서 네. 지금도 광화문이나 여기 집회저희 나가면은 20몇 년 전에 자봉하던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딸도 데리고 나와서요. 그때 뭐 요만한 애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자봉 인생이다 하면서 그냥 이제 웃지만 사실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래 이름을 파냐하는 거에 대한 이제 좀 심한 분노가 있죠. 심한 분노가 있다. 근데 표현은 굉장히 이제 좀 엄중하게 하시고 또 약간 이제 감정이 좀 북받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은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전한길 역사 강사를 비롯해서 이제 거리에 나와서 내란 세력에 편성하면서 거구 결집을 시키고 또 이걸 통해서 마치 윤석열이 탄핵이 되지 않고 돌아올 것처럼 하면서 엄청난 또 코인팔이 같은 걸 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극우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이제 사회가 좀 어려워지면 원래 좀 보수화되는 지점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윤석열이 그
저기 3.1절 담화에서 친일을 옹호했을 때 되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참아하지 못했던 것을 정치 지도자가 대놓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정상이구나라고 착각을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전에 이제 8.15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 있고 나니까 3.1절에 그 일장기 건 사람 나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 발언을 좀 해주시죠. 조금 전에 했던. 네. 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냥 상상하던 거를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자가 나와서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던 지점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대에 저희 선배가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이 돈 버는 일 정말 쉽겠더라. 나쁜 마음 먹으면. 아니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지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오는데 그중에 골라서 뭐 친척들 시켜서 땅 사면 돈 버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그런 거 질색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이 의원이 그 한나라당으로 갔어요. 네. 이 선배 하는 말이 야 근데 여기 오니까 너도 나도 다 좀 해먹는 분위기인데 좀 나만 병신 되는 것 같고 이왕이면 그러면 나도 이거 같이 해서 내가 좋은 일에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보시면은 이명박 정부 때 보면 그 공무원 부패 지수가 제일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4대강 하면서 주변에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먹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사람이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한데, 자, 윤석열이 친일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민족 반역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보편적인 상식이었는데, 이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정상인가 봐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거구들이 만들어진 배경, 원래 없지 않았으나 이 존재를 드러내고 더 세력을 확장하도록 이제 판을 깔아준 사람은 윤석열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특정 종교단체들, 네. 그리고 유튜버 코인파리들,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방송을 자꾸 보다 보면은 비슷한 방송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코인파리들도 알아요.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평산마을 앞에서 코인파리 하던 애들하고 싸우다가 뭐 고소도 당하고 이랬거든요. 걔들 그 카메라 있을 때 막 이렇게 하고요. 끝나고 갈 때는 아이고 뭐 수고했습니다 이러면서 가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조금 이게 떨어지니까 걔가 또 그 태극기 집회 가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들도 이제 이 보수 코인파리가 정말 짭짤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자, 돈벌이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이제 정치의 예를 들면 이제 후진성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 정치가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처럼 예. 많이 폭력이 난무하고 이제 이런까지 가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황채구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지금 진보 진영의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와 지금 국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정치 현상, 그것의 극우화, 이 대척점에 실제로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지금 양쪽은 정치를 하는 방식과 성격이 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새의 좌우 날개를 비교할 때는 예. 뭐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예. 지금은 이제 극우화 현상이 민주 진보 진영과 대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릴 것이냐.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예. 비슷한 쪽에 있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십니까? 비슷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수준 차이가 분명하죠. 예. 분명한데 이게 이제 되게 우리의 정당사를 보면 이 정당이 보면 이제 그 계급 정당에서 지금 뭐 캐주얼 파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적인 면에서 이게 보수 정당과 그다음에 민주 정당 혹은 뭐 진보 정당 사이에 이제 그 격차가 점점 차이점이 줄어드는 지점이 계급 있는 정당에서 거죠. 대중 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그거는 뭐 그 전부터 그렇게 왔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국힘당은 대중 정당으로 조금 오는 척하다가
지금 완전 지금 극우를 대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이제 민주 진보 세력이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 정책들이 어쨌든 중도를 어떻게 뭐 끌어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준 차이는 극명하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적어도 이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네. 쟤들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저 공천을 할 때 그 납작 두께를 재가지고 예. 특정 두께 이상이 돼야지 공천을 받는가 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도덕적으로 비난을 해요. 아니 강원랜드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박근혜 때 한 말을 지금 정면으로 뒤집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전혀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뭐 김민전 마찬가지고 윤상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상욱 의원에 대해 가지고도 그렇지만 뭐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은 어쨌든 장애가 있으신 분이죠.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비하하는 얘기를 하고 그 정치인이 어떻게 그 동료 의원의 장애를 빗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가장 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극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지율 차이로 그러면 그대로 정비례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극우와 경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뭐 어금버금하다. 대선 한번 치러볼 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 문제 하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런 극우화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투표를 하면 네. 명확하게 한 가지 사유만 가지고 투표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개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 이거 도대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쟤들한테 정권 줘서는 안 되겠다. 저것들 정권 줘놓으니까 나라를 뒤집고 이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야 이거 진짜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아 근데 난 뭐 쟤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착각을 주는 문제는 좀 있죠. 왜냐면 아 우리가 이 정도로 나쁜 짓을 했는데도 지지율이 이만큼이나 나와? 네. 나쁜 짓 계속 해도 되겠네라는 예. 그 착시 현상을 주는 것은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론조사의 이제 신뢰도 이런 문제는 굳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거 다 잘못됐으니까라고 인식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가장 보수적인 상황에서도 민주진보 세력이 이기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 잘못된 거야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다만 이것은 좀 분명히 착시 현상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선을 하면은 격차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나오고 있는 저는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을 그래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 극우화라는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번 다들 생각해 보시면 예. 이 나라가요 IMF가 와갖고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도 2.3% 차이를 이겼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도 DJ 비연합을 해가지고. 예. 그럼 이인재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지금은 정치 지형이 많이 달라졌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그 뒤로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동서화합을 위해서 그 노력한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정책 개발도 하고 우리가 이제 영남권이나 특히나 험지에서 고생만 하다가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 정치를 끝낸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희생들의 총합으로 이만큼이나 이제 따라온 거죠. 근데 대선은 보면 항상 박빙의 싸움이었지 정말 편안하게 널널하게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어쨌든 대선은 이제 5월 대선으로 대충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뭐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다 전망하고 있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좀 민감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대선 후보 직접 냅니까?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그냥 범야권 단일 후보로 가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뭐 확증을 짓지는 않았는데요. 고민의 지점은 이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총선도 보면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없이 총선을 치렀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상당히 아찔하거든요. 예. 그 당시 기억을 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2월 말에 지지율이 국힘당의 지지율이 살짝 높은 시기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보면은 뭐 이제 뭐 비명 행사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부추기기도 했었고요. 근데 2월 말에 이제 뒤집었는데 그때 이준석이 이제 중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준석이 상당히 이제 좀 그 개혁신당에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던 찰나였고 이제 여기를 저 조국혁신당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은 개혁혁신당이 가져갈 파일을 상당히 많이 뺏어왔죠. 개혁신당이 가져갈 표를 많이 그렇죠. 가져왔다. 그것은 뭐 상당히 객관적으로 뭐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선거백서에 보면 자기들 패인을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조국혁신당의 출연입니다. 네. 이게 그때는 왜 그러냐면 또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깐죽깐죽 뭐 이럴 때인데 당신 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거든요. 근데 이게 참 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급도 안 되는 한동훈하고 같이 이렇게 그 말싸움을 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깐죽깐죽 하면서 하는데 이 방어를 하기가 좀 이게 쉽지가 않고 한 상황에서 그때 조국 대표가 나와서 이제 한 방에 쳐버린 거죠. 네. 이제 비판하니까 나는 유죄받는 나 감옥 가면 되잖아. 나 감옥 갈 준비돼 있어. 근데 너는 임마 너는 완전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이 시원하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끝내겠다. 이게 이제 좀 답답해하던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면서 이제 의석수를 저희가 그만큼을 12석을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이 지난번에 탄핵을 하는데 204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12표가 상당히 그거보다 적었다면 과연 이게 탄핵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것까지는 이제 완전 대선도 인정.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총선 때는 어쨌든 지역구가 없이 비례대표로 나왔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자가 이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300석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싸웠으니까 이제 그게 먹혔는데 그렇죠. 대선은 이제 후보가 이제 대선은 이제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이준석이 지금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판에 이거 독자 완주하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난번에 하다가 절로 붙었잖아요. 예. 이준석이 그럼 뛰다가 막판에 국민의힘에서 아유 우리 잘할게 뭐 후보 만들어주고 잘할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번에 한 번만 저거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치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주고 뭐 이게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끝까지 뛸 수도 있고 혹은 국힘 쪽하고 단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부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장 현재로서는 뭐 유력한 후보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가 혼자 끝까지 뛰게 하면서 안 그래도 지난 몇 년간 계속 온갖 마타도에 시달렸는데 지금부터 온갖 총알을 혼자서 맞고 뛰게 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러닝메이트가 있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러닝메이터. 그리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끝까지 후보직을 사퇴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예. 러닝메이트로 갔다가 적정한 시점에 사퇴를 하거나 단일을 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의 전략 전술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당내 분위기는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에서 아예 범야권 단일 후보 한 사람을 애시당초에 띄워서 6주일밖에 선거운동 기간이 없으니까 그냥 원사이드하게 다 합쳐서 범야권 후보로 바로 치고 나가자. 저쪽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제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어느 단위에서 결정이 되면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네. 것이 뭐 우리 민주정당이니까 이제 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무엇이 가장 맞는가? 저희가 탄핵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총선 때는 어쨌든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탄핵 쇄빙선의 역할을 예. 자임해서 여태까지 뭐 나름 훌륭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정권 교체의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 모토인데 그렇다면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방법이 맞는지 저 방법이 맞는지 여러 가지를 놓고 그중에 최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조국 대표는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표님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정권 교체론이지만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 대표님의 속마음은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재명 대표님하고 뭐 상당히 이제 뭐 각별한 예. 사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본인이 어쨌든 당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에 우리 당이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은 당연히 갖고 계시지만 그 강론에 대해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죠. 네. 그런 것은 근데 이제 이 적절치 문제는 않다고.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 와 조국 혁신당 이번에 뭔가 하면 아 이게 또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가 되겠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조국 혁신당은 독립 정당으로서 12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 노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지막에 적절하게 서로 단일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의견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예. 우리 민주진보 세력이 제대로 집권을 해서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어 국민들을 더 행복하기 위한 길인 것이지 네. 그것이 어떤 뭐 우리 당의 뭐 사적 욕망을 당선시키는 방향으로는 뭐 갈 일은 전혀 없으니까 네. 그것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다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독자 후보 나와서 나중에 단일화하는 게 낫다고 좀 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 매우 심도 있게 근본 원판을 새로 한번 짠다는 관점에서 검토를 좀 해야 한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 자체도 논의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그 최고위원께서도 아직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매우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내란범들에 대한 지금 탄핵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논의를 무리 있게 한다면 이제 어떤 지점에서 할 것이냐라는 게 고려해야 될 뭐 중요한 지점의 하나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그 원탁 회의를 제안을 해서 야 5당 원탁 회의를 제안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방안으로서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받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태균 특검을 가자. 이 네. 민태균 건만 가지고 조국 혁신당 한번 최빙선 돌파구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민주당도 반응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네. 민태균 게이트 한번 제대로 치고 나가 보자라고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는 좀 정리가 됐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요 벌써 작년 10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에 대해서 명태균 특검으로 특검을 가자. 해야 된다라고 조국 대표가 계실 때 던졌는데 사실은 이게 좀 뭐 중소기업의 비애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때는 다 김건희 특검으로 가고 그 안에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다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명태균 건은 김건희 건은 이상하게 보면요. 김건희가 저기 부의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윤석열이 204표로 이게 통과됐잖아요. 예. 그 내란 특검은 198표 얻어갖고 부결됐는데 김건희 특검은 196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의원들이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이 비호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자꾸 반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부결이 되다 보니까 명태균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제 그때 냈었고 다만 이제 뭐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가 이때가 맞냐 저때가 맞냐 뭐 이런 생각은 또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명쾌하게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명태균 특검으로 이제 돌파구를 찾으면 뭔가 이제 야권에서 새롭게 지금 진실을 좀 더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서두에 이제 얘기를 하던 거 다시 좀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울산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황운하 원내대표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이 사건은 이제 울산시장 송철호를 당선시켜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하명으로 수사를 하라. 그때 이제 울산 경찰청장이 황운하 지금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였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걸 밀어붙여서 결국 골인을 시켰어요. 1심에서 3년씩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유죄를 만들어 버려서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이 건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졌다. 완전히 말렸다. 문재인도 하명시켜서 시장 만들어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그게 뭐 조국 대표도 거론이 됐고 백원우 비서관도 있었고 그렇죠. 뭐 여러 사람이 이제 걸려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최근에 무죄가 됐는데 이 내용 잘 아시니까 좀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게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미쳤죠. 그 사람이 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정의감을 각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억울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라는 것이 투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저는 이 황운하 우리 원내대표 사건을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힘들게 어쨌든 2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제가 땄던 생각은 드라마 대사였어요.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제기를 가는데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쟁기를 가는데 제 길을 가는데 예. 제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어째서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가. 이게 드라마에 나온 예. 대사인데요. 이제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 사필기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2명은 자살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필기정이라고 하고 그냥 기뻐하기에는 너무 이제 얼토당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울산 사람이라서 내용을 잘 아는 지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벌써 검찰이 조사하던 거예요. 당시 이제 울산시장이 김기현 예. 뭐 국민의힘 대표고 친동생이 뭔가 이권 사격에 개입했다 이게 그렇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예. 시장 동생이 이게 개입을 해가지고. 근데 이 참 웃긴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뒤에서 뒷돈 받는 사람들은 몰래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간땡이가 크냐면 그 건축업자한테 계약서를 써갖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30억 주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 안 차는 일인데 그게 이제 지역 언론에 나오고 나서 그 뒤로도 조사가 미적미적 하다가 2016년에 경찰보다 이 검찰이 인지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요. 이제 수사를 하던 건데 그래놓고 묻어놓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거 뭐 하명 수사다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기현 의원 동생이 지역에서 그렇게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누구누구 많이 해먹었다 하더라 하는 소문은 그 전부터 쭉 동네 사람들한테 파다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시민들 봤을 때는 야, 저거 소문자자한데 터질 게 터졌네 했는데 갑자기 그 선거 때 그러니까 동생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집 나간 김기현 동생을 찾습니다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에 출두 안 하고 검찰에 출두하겠다. 그래갖고 나중에 검찰에 출두를 해요. 검찰에 출두하니까 검찰이 그 사건을 조사한 경찰을 구속시킵니다. 네. 별건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 잘못한 사람을 조사를 하니까 조사는 경찰을 구속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그러면 경찰로 이제 출발해서 검찰까지 갔다가 일종의 홀딩 이렇게 이제 가지고만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수사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예 하명 수사를 시켜라 없는 걸 만들어내서 마치 사건화를 시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걸로 이제 둔갑을 하면서 그렇죠. 1심의 유죄가 나와버렸잖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서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 그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처음에 이명박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북한 소행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3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북한에서 의뢰를 써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동시키는 메커니즘이 좀 비슷해요. 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인지해서 아니고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었거든요. 2016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묻어놓고 있는데 경찰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지역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이게 왜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나 해서 당연히 경찰이 해야 될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이제 김기현이 그 당시만 해도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런 이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만 갑자기 아 이거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이제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걸 언론이 받아줬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울산지검의 일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조사해서 지검에 올리면. 근데 이 울산지검의 일을 갑자기 중앙지검에서 끌어당겨가요.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예. 그리고 그 시기가 보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윤석열 사단의 행패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사 조치를 딱 하려고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제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중앙지검에서 끌어올려갖고 이거를 조사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강단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제하에 무슨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갖고 이제 인사를 해버리니 좋아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이렇게 간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이제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대선까지 가서 이제 1심이 선고되는 때가 그렇죠. 이제 2020년 1월달에 기소가 되었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1심 이 선고가 났죠. 그래 그 과정에서 이제 대선 내내 문재인을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하명으로 송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결국 청와대가 나섰다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근데 뭐 결국 이제 항소심 무죄가 나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결국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들어놓은 덫에 걸려 들어가서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 피해 복구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선거는 끝났고 그러니까요. 지난 5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지금은 탄핵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거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지점 예. 이게 나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그러면 유권자의 투표는 이것 때문에 결정됐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는 복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복구는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실제로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이 1심에서 유죄받은 것 때문에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와서 원내대표 활동까지 하고 그렇죠. 있고. 이제 본인은 검찰하고 계속 싸우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뭐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는 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듣게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검찰하고 싸우다가 기소가 돼서 이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건데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라고 해서 이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이게 과연 맞는가? 근데 다만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하죠. 예, 만약에 하다가 날아가면 그것을 당이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무슨 조선일보에서 어떤 정치인을 비판해 버리면은 그것이 영향을 미쳐갖고 그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그런 지점도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선 훌륭한 원내대표님이 그렇게 해서 저희 당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됐으니 또 그거는 그런 좀 비판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해서 조국혁신당에서 기회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쉐빙선으로 활동하는데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순간순간의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옳다 그러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나 그런 그 거는 정무적 판단은 하는 그 책임 단위에 이제 네. 정당이 마지막에 이제 져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결국 이제 검찰개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가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해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검찰개혁 문제가 구체적인 과제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치냐 아니면은 기소청으로 아예 전환을 할 거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명확한 지금 당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지금 돼 있죠? 저희는 검찰개혁사법을 미리 냈는데 이게 지금 이 결국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올라가고 하려고 하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는 좀 빨리 하자. 이게
그 검찰 개혁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어떤 이제 화두고 우리가 공수처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국 조국 대표 온 가족이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하시피 하면서 그나마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수처인데 이거 더 진척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고려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 좀 아쉬움이 있죠. 자, 우선순위로 보면 지금 현재는 뭐 일단 탄핵 국면이고 내란 세력에 대한 이제 단죄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정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검찰개혁 문제인데 이때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민주당도 그때는 손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늘 보면 보수 진영에서 특히나 언론들이 우리 민주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 개혁하자고 할 때 늘 그랬거든요. 경제가 지금 중요한데 왜 정치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일도 잘하는데 멀티태스킹이 안 되냐. 그 정도 멀티태스킹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내란범에 대한 문제도 해야 되고 민생을 살리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검찰개혁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감대도 형성돼 있으니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또 이것을 개혁 과제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인 거고 네. 또 뭐 저희 의견이 뭐 100%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는 뭐 이 창당의 목표 자체가 이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수많은 우리 스픽스 애청자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검찰 개혁은 조국 혁신당이 정말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그렇죠. 해결할 것이죠. 예, 저희는 뭐 창당 목표 자체가 그거였으니까 그걸 이룩한 다음에 이제 제7공화국에서 이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화두고 뭐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얼마나 조국 혁신당이 열심히 이 문제를 또 다루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뭐 우스개로 질문 하나 드리면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것도 1대1로 하시는 건 좀 오랜만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아마 이제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누군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왜 스픽스는 조국혁신당 편을 드느냐 하는데 저는 어떤 정당이든 기존의 체제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면 누구든지 박수를 쳐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도 박수를 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조국 혁신당에 있어서 22대 국회가 얼마나 좀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만약 없이 민주당이 지금 170명,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12명인데 182명의 민주당과 170명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12명의 차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의 정당으로서 양 정당이 정치 발전을 시키는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제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모범을 보여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매기 역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박은정 의원이 그 원내 들어오기 전부터 그 왜 보시면은 그 작년 말고 이제 재작년 말이죠. 그 검찰 숫자 늘려달라는 것을 이제 법사위에서 그게 이제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은정 의원이 이제 당시에 아니 지금 그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수사 검사를 늘리겠다는 거다. 네. 이거로 해주면 어떡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나중에 박주민 의원도 살펴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우리 놓치고 있었다. 네. 이 결국은 뭐냐면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증언시키는 거에 찬성을 해줄 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당시에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이거 괜찮다, 이거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잘 모르는 의원들은 아 그렇다면 이거는 숫자가 모자란 거 맞으니까 해주는 게 맞겠네 해서 된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 짚어주면서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또 바로 잡고 이제 그런 게 장점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민주당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먼저 한번 이제 군대에서는 천병이라고 하는데 쇠빙선처럼 나가서 먼저 이렇게 딱 던져서 욕을 먹으면 저희가 먹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셨을 때 저거 괜찮네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또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기 역할을 저희가 좀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이고 조국혁신당 또 내부 사정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인터뷰가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일요 인터뷰 만들어서 했는데요.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한우회식 대구무용소 경성한우 대구에 계신 분들 찾아가서 한번 회식해 보십시오. 굉장히 가성비가 있고요. 그리고 맛이 아주 좋다. 제가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죽전내거리 용산자이 몰에 있는데요. 053-573-8900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스픽스 보고 오신다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 지금 128만 명 지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제 역할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